들으신 것처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사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야 후보들 막판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 부결 이후 대통령실에선 새 후보자를 찾는 작업에 돌입했는데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 네 분과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김근식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현정 민주당 평택을 지역위원장,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겠습니다. 네, 지난 이틀 동안 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전 투표가 있었는데 이 투표율이 22.64%로 역대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를 통틀어서 최고치를 기록했거든요. 사실 예상을 조금은 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제 사실 저도 이제 시간 날 때마다 매일 거의 가서 현장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네. 가서 보면 일단 열기가 뜨겁습니다. 뜨겁다. 각 당이 총력전을 지금 펼치는 형국이 돼서 전체 상황에서는 기싸움이 팽팽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사전 투표율에서는 저희들이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는 젊은 층들이 많이 할 거고 많이 높지 않을 것이다. 관심이 별로 없을 것이다. 처음에 생각했는데 현장에 가보면 당대당의 총력전이 기싸움으로 해서 이게 확산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때는 젊은 층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좀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제가 도와서 이렇게 돌아다녀 보면 투표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이 투표 자체와 결과 자체에 관심이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여든 야든. 그러면서 아마 투표율이 전반적으로 올라갔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미 전국 선거와 맞먹는 지금 판이 커진 상황이어서 그러니까요. 한쪽에서 일정 정도의 기싸움에서 밀리면은 진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총력전으로 사전투표율을 끌어올리기에 굉장히 힘을 많이 기울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금토 이틀 동안에 역대 지난해 지방선거보다 높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많은 관심과 열기 속에 지금 투표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그 뚜껑을 열어보면 그 결과는 아무도 모른다. 초반에는 민주당이 이길 것처럼 생각했습니다만 제가 자주 가보면 가볼수록 밑바닥 분위기 또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뚜껑 열어봐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직 싸움이 치열하다 뭐 이런 설명이고. 뚜껑을 열어봐야 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선거 열기가 지금 뜨거운 가운데 지금 투표율이 굉장히 주목이 되거든요. 투표율이 또 높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뭐 이런 말까지 나오기도 하고 민주당에서는 지금 투표율 40%까지 가면 또 압승한다 이런 좀 기대감까지 나오는 것 같아요. 그 사전 투표율이 역대 이제 최고치로 높은 것은 아무래도 이제 그 여야 간에 그 지지층들이 투표한 것도 있지만 중도 무당층도 투표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지지율이 지금 낮잖아요. 60% 부정률이 60% 안팎으로 이제 높은 그런 상황이어서 특히 중도층에서의 부정률이 좀 더 높은 상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국정 지지도와 연결되고 그리고 이 지금 보궐선거이지만 이 성격이 이제 그 김태우 후보에 대해서 사면해주고 또 여당에서 공천을 했기 때문에 생긴 선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제 정권 심판론과 총선 전초전의 성격을 가질 수밖에 없고 전국 선거와 되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그런 해석들을 했을 때 좀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이다라는 이제 해석들을 하고 있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좀 전에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보궐선거는 그 투표함을 까봐야지 결과를 딱 나와 봐야지 그 결과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특히 본투표가 또 이제 평일에 또 이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본투표의 투표율도 높이는 그런 노력들을 양당에서 또 적극적으로 우리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투표함을 열어봐야 알 수 있다. 뭐 두 분 다 비슷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의원님도 이 선거를 또 많이 취재를 하고 보셨잖아요. 어떻게 지금 분석하고 계세요? 참 이게 재보궐선거는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 투표율이나 또 양측의 어떤 조직 동원율에 따라서 투표율 이 결과 자체가 상당히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예측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여론조사로는 이게 나타나지 않는 측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지금 이 강서구 선거가 전국 선거화 되어버렸기 때문에 관심이 높아진 것 같아요. 어제 오전만 하더라도 예전 선거보다 투표율 좀 낮았는데 오후 되면서 투표율이 많이 높아진 것은 그만큼 양쪽 야당과 뿐만 아니라 지금 두 당뿐만 아니라 지금 정의당과 진보당 경쟁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정의당, 진보당 같은 경우는 이번 선거가 다음 총선의 어떤 교두보기 때문에 두 정당이 어쩌면 좌파 진영의 어떤 대표성을 누가 갖느냐에 이런 경쟁도 치열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또 어떤 면에서 민주당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런 것들도 이제 이번 선거의 포인트인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지금 문제는 이제 야당에서는 정권 심판을 내걸고 있지만 여당 같은 경우는 지금 지역 개발론을 내걸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보면 여당 입장에서 보면
지역 그 개발론도 중요하지만 사실 최근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이제 이 부결이 있었고, 그렇죠. 그다음에 따라서 이제 국정에 발목 잡는 측면들이 있는 거잖아요. 예. 뭐 그러한 부분도 많이 좌우될 것 같고, 저는 뭐 예담입니다만은 이 사전 투표율이 사실 이제 본투표를 넘어서는 지금 이게 돼버렸어요. 예.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러면 어떤 투표 날짜를 딱 두는 거는 그날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경쟁을 해서 결정을 하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되면 이제 사전 투표 날짜가 선거 날짜가 돼버린 거예요. 이 사전 투표일 이후에 만약에 돌발 상황이 벌어질 경우에는 사전 그렇죠. 투표한 그 수치는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이제 논쟁거리가 될 텐데, 예. 과연 그러면 민심의 어떤 이런 결정권을 어떤 지점에 둘 것인지, 예. 그동안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사전 투표를 도입했는데 점점점 사전 투표율이 높아지면서 본 투표보다 많아진다 그러면 과연 그럼 이 제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합법성과 그다음에 민심의 어떤 대변 이런 것들이 정당한가, 이 논쟁도 가외로 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요. 예측이 또 어렵다고 좀 비슷한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럼 막판 변수가 뭘까요? 강서구가 사실 좀 야권 강세 지역이긴 해요. 근데 어떻게 될 것으로 보세요? 지금 김태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역 개발 이슈를 이야기하고 있죠.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진교훈 후보 입장에서는 예산이라는 건 국회 본회의 통과가 필수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야당이지만 민주당 절대 다수석을 점하고 있는 야당이 그런 면에서는 더 순항할 수도 있는 것이어가지고요. 이런 어떤 정책적인 대립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또 홍익표 원내대표가 40%를 견인하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중도층의 표심을 더 많이 이끌겠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선대본부장을 맡고 계시는 분들도 이 선거 크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가 녹아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선거입니다. 검찰 수사관 출신의 김태우 후보자를 대단히 무리해서 사면 복권을, 그것도 5월 달에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는데 8월 달에 불과 3개월여 만에 사실상 면죄부를 줘서 등 떠밀다시피 후보자로 나가게 된 선거입니다. 유권자들이 지켜봤습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여기에는 대통령이 상당히 가깝게 붙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마 이 향배에 따라서 총선 전략을 국민의힘이 다시 설계해야 될 수도 있고, 어떤 비대위 체계도 이준석 대표 등이 이야기하지만 굉장한 혼란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이후 상황까지 짚어주셨는데 일단 이 유세 현장 속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대표를 향한 민심을 강조하고 있고, 국민의힘에선 예산 지원을 또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유세 현장 직접 보시죠. 이재명 대표를 지키고 방탄한 분들은 바로 국민의 민심이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민주주의를 지키겠다는 자부심이 바로 이재명을 지켜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진교훈이 이기면 이재명도 이깁니다, 여러분. 집권 여당의 힘 있는 후보 김태호가 행정지원 모두 끌어와서 여러분들의 오래된 주택을 쾌적한 환경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온갖 사법 리스크를 안고 대한민국과 민주당 내부까지 흙탕물을 만드는 이재명 당대표의 심부름꾼이라고 자처하는 후보가 강서 구민을 도약시킬 수 있을지 강서 국민들께서 현명한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 대표의 경우에는 어제 오후에 유세에 나서겠다 이렇게 공지를 했다가 2시간 만에 취소를 했는데, 일단 건강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금 선거가 사흘 앞둔 상황에서 나설 가능성, 유세에 나타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본인은 나서고 싶어 하시고 의지도 있죠. 그런데 이제 24일 동안 단식했고, 또 단식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2~3배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겉으로는 좀 회복돼 보이지만 또 속이나 내부 회복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이고, 또 유세는 현장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목소리도 좀 키워야 되고, 또 돌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제 유세도 이제 취소를 좀 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앞으로는 그 본투표 전까지 가능성이 있으면 나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신 거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이번 선거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권 심판론과 총선 전초전의 성격도 있지만,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 기각 이후에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와 연관된 투표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현장에 나간다고 하면 우리 민주당의 지지층의 결집 효과도 있을 거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렸지만 중도층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이 그 여당이나 정권에 많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 현장에 가는 것이 민주당에 유리하다는 판단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 상태 때문이라고 결국 말씀하신 건데 김태우 후보자는 이 대표의 유세 취소에 대해서 피의자가 뭔 낯짝으로 나서겠냐 이러면서 패배 책임이 두려워서 안 나타난 거다. 좀 세게 얘기를 하긴 했어요. 어떻게 보세요? 현장에서 제가 느끼는 그 분들 이야기도 왜냐하면 이제 오겠다고 했다가 갑자기 취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건강상의 문제라고 하긴 조금 이상하죠. 왜냐하면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다면 지속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하고 있을 텐데 간다고 공지를 했다가 갑자기 취소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나 또 만나보는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저는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저 현장에 나와서 지원 유세를 하는 것이 오히려 선거 결과에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에서 이게 정권 심판 선거로 몰아가는데 정권 심판 선거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뭐 실정을 비판하고 막 하는데 이재명 대표가 나타나는 순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국민들은 머릿속에 다 떠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장이 기각됐다는 것이 무죄가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이 다 압니다. 사법적 그 프로세스 중에 한 과정이 일단락이 된 것이지 계속 이제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씩 재판장에 계속 가셔야 되는 형사 피고인이잖아요. 그런 분이 갑자기 강속에 나타나서 유세를 한다? 제가 볼 때는 중도층한테 결코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아마 민주당 측에서나 이재명 대표 측에서도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 그냥 있는 게 낫지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자, 윤석열 정권을 심판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이 저 다른 진교훈 후보나 뭐 민주당 지도부가 와서 하는 거랑 제가 볼 때 오버랩 되는 측면이 있다고 보는 거예요. 아, 이재명 대표, 저 양반 이렇게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다른 생각을 또 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어제 현장에서 제가 느낀 것도 그런 이야기 하시는 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재판에서도 건강상의 이유로 짧게 하고 아프다는 사람이 어떻게 유세장에 나타났냐 또는 이 대표가 유세 현장에 옴으로 인해서 오히려 중도층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도움이 안 된다. 뭐 이런 주장이신데 반론하시겠습니까? 제가 사실 저로 말씀하실까 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건데 저도 현장에 자주 가서 이제 유세 지원을 하고 있는데 저랑은 이제 서로 여야 간에 민심 있는 게 서로 완전히 틀린 것 같아요. 지금 그 민심을 보면은 1년 6개월 동안 탈탈 털어서 한동훈 장관이 진두지휘했잖아요. 피의 사실 공표하고 도어 스태핑하면서 사실이 그러니까 범죄가 사실인 것처럼 그리고 조작 수사가 아니고 증거가 없다라고 하면 100% 영장은 기각될 것이다. 이렇게 언론 앞에서 호언장담했거든요. 근데 영장이 기각됐어요. 그거에 대해서 검찰이 무리한 표적 수사를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국민 여론이 훨씬 더 민심이 훨씬 더 그런 쪽에 많이 수렴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거는 이미 정권 심판론의 성격에다가 영장 기각에 따른 그 영향이 이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선거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현장에 가서 유세를 하든 또는 병상에서 그 선거를 지휘하든 간에 이미 그런 성격의 선거로 이제 보궐선거로 규정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아까 드린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6개월 앞둔 총선에 대한 열기도 이번 선거와 함께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산 해운대갑에서 3번 연속 당선됐던 국민의힘의 하태경 의원이 이 내년 총선에선 서울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어제 밝혔는데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내년 총선에서 제 고향 해운대를 떠나 서울에서 도전하겠습니다. 제가 해운대를 떠나 서울에서 승리한다면 우리 당은 2석을 따내는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집권 여당의 책임 정치 회복과 우리 당 총선 승리의 미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일단 이 국민의힘 지도부 일부에선 이 하 의원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 당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반응을 보였는데 실제 효과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저는 일단 하태경 의원이 던진 돌이 여야 전부 다 영향을 받을 것이다. 양쪽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원래 본인이 3선 이상 한 지역 출마 금지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어요. 그랬군요. 그런 게 했기 때문에 일단 그런 차원에서 본인이 직접 이제 실천을 한다는 것이고요. 특히 이제 아마 지금 부산 지역에 보면 3선 이상들이 몇 명이 있습니다. 의원들이.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좀 결단을 호소하는 측면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내년 선거를 해서 특히 영남 지역에서의 3선 이상한 그 중진들에 대한 결단 이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 이제 영남 3선은 뭐 수도권 뭐 1.5선 뭐 이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당선되기 쉽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앞에 뭔가 새로운 걸 좀 보여줘야 된다. 우리가 선거라는 게 항상 보면 뭐 미국 같이 뭐 12선, 20선 하는 분도 있지만 또 우리는 또
또 항상 좀 새로운 걸 원하거든요. 단적인 예로 예전에 정세균 전 대표가 무주 지난 장성에서 이제 그 하시다가 본인이 바로 이제 종로에 출마해서 당선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당대표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정치라는 거는 결국 본인이 뭔가 험지를 가고 결단을 해야지만이 뭔가 의득이 얻어집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종로 출마해서 다음에 재선하려고 그러다가 던지고 부산 출마해서 거기서는 졌지만 결국은 대권을 가졌잖아요. 마찬가지로 하태경 의원도 저런 도전을 통해서 본인도 저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정치적 비중이 높아졌고 여야의 중진들도 하태경도 했는데 나는?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을 가질 겁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보면 묘수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전부터 사실 하태경 의원을 비롯해서 여러 지금 대통령에게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던 의원들이 과연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우려 섞인 전망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사실상 본인의 지역에서 출마가 어려워진 상황이 이 선택을 가져왔을 가능성도 사실은 있어 보이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파장 그리고 뭐 공천의 어떤 쇄신이다 이런 신호탄으로 보기에는 조금 미흡한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또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는 민주당 진교훈,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와 함께 정의당 권수정, 진보당 권혜인, 녹색당 김유리, 자유통일당 고영일 후보도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마지막까지 선전을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뒤 후폭풍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 짚어볼 텐데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이 새 후보자도 부적격일 경우에는 거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 내용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인사청문 제도와 임명동의는 국회의 권한입니다. 대법원장 부적격으로 거부된 것에 대해서 책임은 대통령이 있습니다. 이런 부적격자 제3, 제4번에도 다 거부시켜버리겠습니다. 네, 보신 것처럼 어제 유세장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이 홍익표 원내대표는 부적격자가 다시 지명될 경우엔 제3, 제4 인물에 대해서도 부결시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당의 입장인 겁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이죠. 윤재옥 원내대표께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이것이 뭐 이렇게 부결시킨 것이 이재명 방탄용으로 사법부를 길들이게 한 것이고 국정 발목을 잡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정말로 그 논리성도 좀 없는 데다가 헌법 자체를 모르는 무지의 정말 발언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그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사법부의 수장인 대법원장을 부결시킵니까? 오히려 그럼 역효과가 나겠죠. 그리고 국정 발목이라는 것은 헌법에 우리가 상권 분립을 규정하고 있잖아요. 그 대법원장은 행정부와 입법부를 견제하는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지 행정부의 하부 기구가 아니에요. 독립된 하나의 그 사법부의 수장인 것이죠. 그래서 이 사법부의 수장을 뽑을 때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의혹들이 분명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이렇게 편향적인 그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있었고 1948년도를 건국절로 주장하는 역사 인식의 부재 뭐 그런 문제도 있었고 또 뭐 비상장 주식에 대해서 미신고했다든지 아빠 찬스라 여러 가지 도덕적인 흥결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그 판단 기준 중에 하나는 뭐였냐면 법조계조차도 부적격 인사라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 변협에서 실시한 평가 고위법관 평가에서 항상 하위 평가를 받았고 그리고 가장 법관으로서 중요한 그 잣대인 공정성 평가에서는 하위에서 7번째 낮은 평가를 받았었던 분이고 특히 법원 내부 구성원들이 성명서를 발표했어요. 부적격 인사라고. 이렇게 그 자기가 이제 이끌고 그 사법부의 독립을 견인해야 될 구성원들 내에서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던 분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과 아까 말했던 그런 의혹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서 민주당에서 부결을 한 것이지 무슨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명한 그 후보이기 때문에 이걸 부결시켰다 이건 전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의 공백을 가지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빨리 더 적합한 후보를 내세워서 사법부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이 저는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에서 할 지금의 역할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후보자가 아직 새로 지명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은 이제 역대 대법원장 후보자들이 조금씩은 문제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에 이제 정기성 대법원장 35년 전에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그때 이 독재 편승했다 이런 것 때문에 7표 차이로 그때 됐어요. 군사 정권에 편승을 했다. 그런 것 때문에 됐는데 사실은 그동안 이 대법원장들이 일정 정도의 문제는 있었지만 다 통과를 시켜줬습니다. 그만큼 대법원장 지명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제 힘을 모아줬는데요.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대법원장이 무슨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이제 부결을 했지 않습니까? 예. 자, 그런 기준이라면 그럼 민주당은 지금 이재명 대표 저렇게 재판을 받고 있는데 당 대표도 하시잖아요. 자, 그런데 뭐 대법원장은 이 정도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대법원장을 못한다? 예. 하는 게 일단 말이 되냐는 문제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재명 대표 당시에 이제 이 대선 지고 난 다음에 민주당은 검수완박을 했습니다.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걸 했어요. 왜 했을까요? 바로 이제 이재명 대표 수사가 진행되니까 그분 관련해서 이 뭔가 민주당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니까 검찰의 수사권을 했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 이제 수사가 거의 마무리돼서 법원으로 넘어갔어요. 그러니 이제 지금 이 대법원장을 이 부결시켜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효과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대법원 인사라든지 여러 가지 면의 지장을 받게 돼 있습니다. 예. 이재명 대표의 가장 큰 목적은 제가 볼 때는 재판 지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판 지연이다. 왜냐? 지금 조국이나 뭐 여러 가지 재판이 보면 4년, 예. 5년 가잖아요. 그러면 다음 대선까지 본인의 재판을 끌 수 있다는 판단하지 않겠습니까? 대법원까지. 자, 그렇다면 이재명 대표 당장 지금 선거법 재판 2주에 한 번씩밖에 안 합니다. 벌써 1년 됐어요. 그걸 더 내년 2월이면 또 인사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당시 이 법관이 그럼 저는 딴 데 갑니다 그러고 딴 사람에 넘겨주면 새로운 법관은 또 새롭게 심의를 해야겠죠. 그러면 한정없이 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저는 그런 거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정치적 목적을 제기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재판 지연이라고 이게 좀 배경이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이것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에서는 계속 묻지마 부결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거거든요. 그럼 부결된 배경 이게 정확히 뭐라고 보시는 건가요? 저는 이 이균영 후보자의 청문회 태도 그리고 실질적으로 해명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정말 가결시켜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를테면 저는 법관의 판결문 자체를 가지고 비판하는 데는 좀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기록을 그만치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제3자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이외에 본인과 관련해서 공직자로서 굉장히 큰 액수의 재산을 누락했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떻게 해명을 하느냐. 바로잡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지만 법을 잘 몰라서 그랬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저는 최소한 대법원의 수장이 될 사람이 할 수 있는 언어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가족회사의 편법 운영 의혹에 대해서도 제대로 해명하지를 못했습니다. 이런 와중에 사실 여건이 그렇다면 민주당과 협치의 국면 아니면 최소한 이 안건을 통과시켜달라는 어떤 노력이 있었느냐. 지금 그렇지 않다라는 언론의 지적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국면에서 통과시킬 수 없었고 저는 이 국면을 만약에 민주당이 실제로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연동시켜서 사고한다면 국민들한테 평가받고 심판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대법원장의 공백 자체로 지금 이재명 대표가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인 사건은 없습니다. 대법원에 계류 직전의 사건도 없습니다. 1심에 가지도 않은 사건들, 지금도 수사 중인 사건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지어서 공세를 펴는 국민의힘의 입장은 저는 오히려 사법부의 독립권을 훼손하는. 그러니까 내년 2월에 이제 재판관 3,100명에 대한 인사가 예정이 돼 있고 그 인사들을 통해서 이제 1심 재판부터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게 지금 국민의힘 여권 일각의 지금 이야기인데 지금 사실 대법관 2명이 1월 1일부터 공석이 되고 그리고 현재 이미 대법원장 권한대행체제인데 이 권한대행체제가 길어질 경우에는 결국은 순차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세요?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일단 대법관도 1월 1일이 되면 짚어주신 대로 2명이 공석이 됩니다. 이 2명 중에 1명은 지금 안철상 대법관이기 때문에 대법원장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석이 되고 정말 이 14명으로 구성돼야 되는 대법원이 굉장히 업무를 보기는 어려운 사정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1월 1일까지 이 전제는 대법원장이 제대로 인준 가결되지 않는다는 조건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민주당과 통과를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인사를 빨리 지금 후보자로 낙점을 해야 되는 숙제를 사실 대통령이 안고 있는 거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이번에 당론으로 부결까지 채택을 해서 이번에 대법원장 이 수장 공백 사태를 지금 홍익표 원내대표 보십시오. 제3, 제4까지 거부하겠다고 호언장담하지 않습니까? 어제 이미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에서 저게 뭐 이재명 방탄용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거대 야당의 근육질 자랑에 지금 도취돼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엔 딱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당론으로 부결 채택하는 거 보고 이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정권 심판 막 하고 그리고 또 인사청문회 몇 개 보더니 이거 밀어붙여도 되겠다. 자신감을 얻은 것 같아요. 사실상은 당내에서는 당론까지 채택하는 건 굉장히 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표결 직전에 당론으로 채택을 하고 제3, 제4의 또 후보를 내더라도 무조건 부결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이 민주당이 조금 지금 오버하는구나 생각이 들고요. 예. 저는 물론 인사청문회 김행 후보 같은 경우 우리가 좀 할 말이 없는 면도 있어요. 예. 그건 그겁니다. 예. 거기에서 민심이 뭐 어쩌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대법원장도 끝까지 한번 가보자 라는 식으로 제가 볼 때는 조금 길을 살리려고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이게 역풍이 굉장히 만만치 않을 겁니다. 제일 큰 건요. 예. 저기서 비어있는 그 수장 공백 사태가요. 제일 중요한 건 아까 이현정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 지연은 어떻게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재판이 지연되는 걸 어떻게 막겠습니까? 수장이 공백이고 대법관 제청을 못하는데 인사를 못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상황에서 대법원장 후보가 이균용 후보자 정도가 정말 이건 뭐 100% 부적격자니까 우리가 거부했다고 말씀하시면 어떤 후보가 나와도 이균용 후보자 같은 그런 논란은 다 나옵니다. 또 발생할 것이다. 당연하죠. 제가 볼 땐 이균용 후보자 정도의 논란에 그 깨끗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크게 그 논란을 벗어날 만한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러면 제2, 제3의 후보가 나면요. 민주당의 자책불이 뭐냐면 이균용 후보자보다 논란거리가 덜한 사람은 제가 볼 때 못 찾는다고 생각하면 제3, 제4 계속 거부할 겁니다. 저는 민주당 스스로 지금 제 발목을 잡는 거라고 생각해요. 또 부결될 것이다. 또 계속 부결할 수밖에 없어요. 이 주장 어떻게 들으셨어요? 불리한 주장이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이게 홍익표 원내대표가 제2, 제3 언급을 한 것은 여당에서 이게 부적격자이고 자격이 흥결이 많은 후보인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내정했는데 무조건 가결시켜라라고 계속 그런 주장을 비판을 하니까 만약에 이렇게 지금 민주당 기준으로 부적격한 인사를 계속해서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이고요. 일반적인 반박이다. 그리고 이게 인청의 간사를 맡았던 우리 민주당의 의원도 비명계 의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재명 대표나 연관해서 뭐를 그 사법 지원을 위한 목적으로 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오히려 그거보다는 수사 지연이 더 문제 아닙니까? 이재명 대표를 위한 수사 지연 1년 6개 나올 때까지 하는 그게 더 저는 문제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는 저는 사실은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게 지금 장관을 임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법부의 수장이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거고 우리는 상권분립 국가이기 때문에 이건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그 행정부와 그 사법부를 행정부와 입법부를 그 견제하고 감시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사법부의 수장을 뽑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이 말씀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선 이 새로운 후보자 인선에 돌입을 했습니다. 현재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들이 뭐 언론 보도상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 의원님은? 지금 일단 이게 이제 대법원장 같은 경우는 후보자 제청위원회를 선정위원회를 해서 심사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시간이 꽤 걸리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예를 들어서 이미 거쳤던 후보들 그 중심으로 해서 이제 그중에서 후보를 선택할 것이다.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균용 후보자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여러 후보들 중에서 윤 대통령이 자신과 가장 멀리 있는, 뭐 잘 모르는 그 후보를 선정했다고 들었어요. 그건 왜냐하면 본인과 어떤 직접적인 연관관계가 있으면 여러 가지 논란이 있으니까 가장 어떤 면에서 좀 멀리 있는 그런 후보를 선택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이제 3명의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조희대 이 법관 같은 경우는 이분이 이제 그 연세가 이제 한 지금 66세입니다. 그러면 이거 원래 대법원장 임기가 이제 70세가 이 연령 한정이거든요. 그렇죠. 6년을 할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70세가 되니까 정년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아마 윤 대통령하고 임기를 같이 할 거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홍승면 지금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이분은 예전에 뭐 수석 입학도 하고 아주 법조계 내에서는 이미 알려진 분이고 강민구 부장판사 같은 경우는 이분은 또 IT나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잘 알려진 분입니다. 물론 뭐 이 이외에도 아마 기존에 후보로 나왔던 분들 중에 일부 검토하는 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쨌건 이제 빨리 임명을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아까 이야기하셨지만 일반적인 분들보다 지금 내년 2월이면 법관들 정기 인사가 있어요. 그러면 만약에 안철상 권한대행이 끝나고 나면 그다음에는 김선수 대법관입니다. 이분이 민변 회장 출신이거든요. 근데 이제 김상환 지금 법원행정처장이 여전히 있거든요. 예전에 김명수 대법원장실 했던. 그러면 이 부분이 이 인사를 한다고 그러면 이 김명수 체제가 그냥 계속 이어지는 의미가 있는 게 아니냐. 그리고 또 지금 이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재판을 빨리 신속해야 된다는 게 원래 이균용 후보자의 어떤 공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과연 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 뭐 대통령실에서 좀 빨리 이 부분에 대한 절차를 밟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좀 시급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에서도 지금 좀 고민이 많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보고 계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흠결이 있고 논란이 있습니다만 인사청문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문재인 정부 때나 저는 우리 정부 때나 저 정도 흠결이 있는 사람은 저는 저 이후로 그 대법원장에서 표결해서 거부해서 이 부결 당론을 해서 한다? 저는 민주당은 정말 이제는 자기 스스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었다고 생각해요. 자기 스스로의 발목을 찍는 저는 이번에 부결이라고 생각하는데 논란이 됐던 게 뭐 있지 않습니까? 뭐 비상장 주식 처가 회사에 이건데 그걸 모르고 실수로 했다는 이야기를 했고 정 논란이 되니까 다 처분하겠다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무슨 다른 의도를 가지고 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정말 35년 만에 대법원장 후보자를 부결 당론을 했다는 것은 저는 민주당 스스로가 이번에 이 거대 야당의 완력을 보여줘서 뭐 이재명 대표 방탄까지는 뭐 생각을 안 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법원장이 바뀌면서 생기는 전체 김명수 대법원 체제의 이 교체 이 부분을 좀 시간을 끌어보겠다. 저는 그거 말고 설명이 안 됩니다. 그거 아니면은 자기 스스로 그냥 근육질 자랑하면서 결국 자기한테 돌아오는 돌팔매질을 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요. 반론 듣고 갈게요.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만 드릴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법조계에서 더 많이 반대하고 반대하는 입장문을까지 발표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해야죠. 그러면. 아니 법조계라는 게 예를 들어서 저 변호사 입장에서 보면 판사들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주는 사람 좋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단적으로 예전에 이용원 대법원장이 있었어요. 이분이 대법관 하시다가 그만두고 변호사 개업을 했다가 대법원장이 됐거든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근데 수임료를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수십억을 받았어요. 그게 통과됐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임명된 지금 저 대법관 같은 경우도 본인이 서울대 교수를 하면서 다른 어떤 이 재판에 이 자문을 해서 또 상당한 금액을 받았어요. 그런 것도 다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그동안에 보면 물론 뭐 그게 옳다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지금 이균용 후보자가 낙마할 만큼의 결정적인 사유냐 이 부분 그리고 본인들이 예전에 집권할 때 그런 부분은 다 통과해놔놓고 이제 여기 들어서는 정말 엄격한 잣대를 들여야겠다 맞느냐 바로 그 부분을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이균용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그 법관 평가에서도 하위 평가를 했던 게 굉장히 좀 고압적인 재판 태도 등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법원 노조도 적임자라고 이야기하지 않는 건 최소한의 세평조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여러 편법이 있는 후보자들도 인사청문회 통과한 전례가 없는 것은 아니겠죠. 하지만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상당히 흠결이 크다는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오히려 원래 대법원장이 가는 코스인 법원 행정처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전직 대법관 직책이 아니라는 점 등등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의 사적 인연이 오히려 공격의 포인트일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드러나는 어떤 흠결에 대해서 제대로 된 해명을 내놓지 못했다는 점 그리고 근본적으로는 이런 인사검증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법무부 인사검증 시스템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인사청문회 국면에서 보면 거의 마비 상태다라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얘기 들어보니까 새로 후보자가 지명이 되면은 또 다른 논란, 뭐 또 다른 비판과 반박이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네, 여야의 극한 대치가 계속되면서 살얼음판 전국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10월 전국의 쟁점들 영상으로 먼저 보시죠. 장관 임명이 이루어진 것은 제대로 일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 표명이라고. 반복되는 인사참사에 책임져야 할 시간이 점차 도래하고 있음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번 국감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실정과 폭주를 확실히 바로잡는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도 증인 신청 명단에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정쟁 유발 목적으로밖에 볼 수 없는 네, 장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마무리가 일단은 됐고 지금 국방장관과 사실 이 문체부 장관에 대한 관심이 오히려 많았는데 지금 반대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어제 대통령이 이제 임명 재가를 했기 때문에 장관으로서 공식 임명이 됐고요. 저 신원식 장관과 유인촌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유인촌 장관은
청문 보고서를 채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적격 부적격을 다 넣어서 그래서 정상적 절차에 의해서 야당도 참여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절차를 마쳤고요. 신우식 장관은 뭐 채택이 안 됐습니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안 됐지만 재정부를 요구했고 대통령이 재정부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임명을 한 건데요. 저는 신원식 장관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나와서 그때 민간인 시절에 했던 그 과격한 발언들, 좀 과도한 표현에 대해서는 사과를 분명히 했고요. 그다음에 본인의 쿠데타에 대한 이야기도 분명히 그걸 바로 잡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홍범도 장관 흉상에 대해서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냈고요. 그래서 저는 신원식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과거에 논란이 됐던 발언은 깔끔하게 공식 수사에 해명을 했고 그다음에 이념적 성향에 대해서는 본인의 입장을 신념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저는 뭐 논란을 벌여가지고 그걸 낙마 이유로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유인천 장관 같은 경우는 오히려 김행 후보자 청문회와 좀 오히려 차별화되면서 오히려 점잖게 좀 진행이 되면서 역시 한 번 해본 사람이라 다르다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그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이제 그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는 과정까지 겪고 실제로 이제 합법적으로 다 절차에 따라서 임명이 된 거기 때문에 남아 있는 건 지금 김행 후보자라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장 우리 이균용 후보자에 대해서 당론으로 부결하고 채택했던 것은 김행 후보자 청문회를 보고 저는 민주당이 제가 볼 때 좀 오버한 거예요. 그 청문회를 보고 이 대법원장까지 거부를 해도 해볼 만하다 생각을 한 것 같은데 김행 후보자는 김행 후보자죠. 대법원장에 대해서 저런 몇 가지 논란을 가지고 35년 동안 없었던 이런 부결 당론해가지고 저는 이 대법원 수장을 공백시켰다. 저는 민주당에 돌아올 때 저는 굉장히 이제 큰 후회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지금은 김행 후보자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사실 다른 두 후보자에 비해서 관심을 덜 받았었는데 이 뚜껑을 열어보니 달랐습니다. 이 후보자가 청문회 도중 나가버려서 파행을 빚었던 건데 영상을 먼저 보시겠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월달에 회원에 안 껴주는 거죠. 여사가. 아니, 나이가 많아서 안 껴준다는 그건 또 무슨 말씀이세요? 저도 60살인의 이름을 여기서 제가 왜 여기서 모욕을 당해야 됩니까? 지금 60살 넘었다 뭐 이런 말씀들은 나이를 밝히면서 얘기하는 건데 상당히 꼰대발언처럼 저희 사행을 작정을 하고 들어오신 거죠? 도저히 이걸 감당을 못 하시겠으면 사퇴를 하시든가요. 자, 국민의힘 지성호 의원이 갑시다 이러고선 김행 후보자가 실제 청문회장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돌아오진 않았고요. 이 청문회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모르겠다고요? 아니 이게 정회한 이후에 복귀를 하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저기 대통령실에서 굉장히 고민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부러 지금 뭐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보궐선거에 영향 미칠까 봐 그때까지 좀 상황을 좀 보고 좀 판단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좀 읽히는데 이번에 그 이근용 그 대법원장 후보부터 세 분의 인청을 보면서 이게 이제 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도식화된 것 같아요. 이렇게 인사청문회 제도가 사실은 후보에 대한 검증과 그 국민들의 알 권리를 위해서 이제 도입된 제도잖아요. 근데 전부 다 패턴이 똑같아요.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 거부를 하고 현장에 와서는 모른다라고 하고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런 것들이 이런 패턴이 정가의 보도처럼 반복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여야를 떠나서 인사청문 제도가 실질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좀 개선이 좀 필요해 보인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고 이제 김행 그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후에도 좀 여야 간에 합의해서 하지 못한 인사청문에 대해서 더 진행을 하고 그거에 대해서 국회에서 판단을 받는 그 절차가 진행되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상황을 좀 보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청문 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을 경우 지금 김행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수 있을까요? 대통령실도 좀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마 여러 가지 민심의 어떤 동향이나 이런 걸 좀 살펴보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여가위 여사 진행을 보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이 위원장이 후보자한테 사퇴하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사회를 보는 사람이. 그리고 의원들 질의 수준도 보면 정말 정말 우리가 일반적으로도 말을 못하는 그런 뭐 나이 문제라든지 뭐 등등 이걸 거 이야기를 하는 거고. 꼭 김행 후보자 같은 경우도 본인이 직접 여기서 이제 해명을 하겠다고 그랬으면 찬찬히 설명하면 될 문제인데 그거를 저렇게 이제 싸움으로 가는 것이고 저는 마지막에 정말 아쉬운 거는 뭐냐면
우리가 다른 장관들 한동훈 장관이 보면 끝까지 싸우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통령이 뭐 장관들한테 이야기하는 거는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끝까지 자기의 주장을 좀 펼치고 어떤 의원들과 논쟁도 벌이고 이런 거 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피하라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버리니까 지금 대통령실도 곤혹스러운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걸 일단 어느 뜻이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단 이 회차를 변경해서 지금 하루가 끝나서 그 다음날 했다가 바로 저런 사태가 벌어지고 그냥 끝나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마무리를 그냥 여가의 차원에서 어떻게 할 건지 빨리 이걸 합의를 해서 그럼 김행 후보자가 와서 거기서 그냥 끝나서 그럼 채택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들이 오히려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채택이 안 되면 다시 재송부를 하고 그렇죠. 뭐 그런 절차는 이후에 봤는데 일단 이 청문회 자체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는 결론을 내려야 될 거예요. 모른다고 하니까. 네, 우리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10월 살얼음판 전국의 또 다른 쟁점 국회 국정감사입니다. 10일 이 모레부터 시작이 되는데 국민의힘에선 전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그리고 민주당에선 윤석열 정부를 비판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국정감사 전망하세요? 사실 국정감사는 이제 정치의 사실은 가장 황금기 계절이죠. 그렇죠. 모든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에 정말 의정활동의 꽃으로 불리면서 국민들에게 일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국정감사를 시작하는 본회의 첫날 하루 앞두고 우리 이재명 당대표가 단식하는 바람에 국정감사는 사실은 굉장히 이상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영장 기각 이후에 민주당은 지금 기세등등해서 이 부분을 지금 윤석열 정부 실정을 드러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합니다만 그 이양수 수석 부대표도 이야기합니다만 지금 거의 윤석열 정부 공격용으로 국정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국민들이 판단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가장 원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여든 야든 국정감사라는 것은 국회의원한테 주어진 합법적인 권한을 통해서 예산이 제대로 쓰였는지 정부 각 부처가 제대로 역할과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따지고 국민들이 몰랐던 부분들을 들춰내서 국민들 대신해서 묻고 시정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런 식의 생산적인 국정감사가 되길 바라는데 제가 볼 때 지금 민주당이 이번에 대법원장 부결이라든지 강서구청장 선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영장 기각 이후에 너무 좀 기고만장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저는 국정감사도 여전히 여야 간의 난타전 정치는 실종되고 정책은 실종되고 민생은 실종되고 정치적 공방과 고함만 있게 되는 국정감사가 아닐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 난타전 얘기하셨는데 정말 여야 모두가 나서서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실정을 좀 부각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의 입장들 먼저 들어보시죠. 민주주의에 대한 지대한 위협으로 작용하는 통계 조작, 가짜 뉴스에 기반한 선거 조작 등이 다시는 우리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제도를 점검하고 대책을 제시해 나가겠습니다. 대표적인 통계 조작 사례로 국민을 호도했으나 정작 감사원은 감사 결과 발표에서 이 문제에 대해 언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가짜 뉴스를 때려잡겠다는 여당으로서 민망하진 않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집중 추궁할 예정이고 이 조작 감사를 주장해온 민주당이 여당의 증인 채택 요구에 대해서 또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보세요? 사실 통계 조작은 감사원에서 수사 의뢰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수사로 밝혀면 되지 국정감사장을 또 제2의 수사장으로 만들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이 통계 조작 발표 어떻게 했습니까? 감사위원회 의결 거치지 않았습니다. 대단히 이례적인 방식으로 중간 발표 형식으로 이야기를 했죠. 최종적으로 마침표 찍히지 않은 상태에서 중간 발표하는 전례 찾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이런 절차적인 문제점 지적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짚어야 될 이 정부의 실정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양평고속도로 원희룡 장관 전면 백지화하겠다고 큰 소리 쳤다가 다시 다른 방향으로 이야기하고 있죠. 대단히 이상합니다. 국민 혈세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최상병 사망 사고와 관련해서도 이른바 윗선이 아니라면 도저히 해결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이상한 수사 방향들 이런 걸 국기문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이 정말 전력 질주해서 실정을 낱낱이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국정감사에서 이 상당한 공방이 예상이 되는데 이 전 정권의 잘못이다, 현 정권의 잘못이다. 이 여야 간 대립 상황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 집권 당시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정책의 신뢰를 잃은 게 뼈아프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단 이 글을 올린 거 어떤 배경 의도가 있다고 보세요? 김수현 정책실장이 이제 책을 썼는데 그분이 이제 정책실장하면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했었잖아요. 그 책을 쓴 거에 대한 이제 뭐 서평
그거를 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 내용을 쓴 것 같은데요. 일단은 그런 내용 같습니다. 이제 사실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의 부동산 정책이 부동산 정책을 공급을 늘리는 그런 방향이 아니라 부동산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는 그런 기조를 가지고 뭐 대출을 규제한다든지 조세를 강화시키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는 그런 문제들을 야기해서 그거에 대해서 좀 경제에 무슨 이념을 갖다가 이렇게 넣느냐 이런 비판 속에서 우리가 정권을 뺏기는 거 가장 큰 빌미를 준 그 원인이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김수현 전 실장이 쓴 책에서 그거에 대한 성찰, 뭐 자기 반성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본인도 이제 얘기를 좀 한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이 글을 쓴 내용들 중에 지금 그런 부동산 정책을 하면서 27차례에 걸친 정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다 실패했거든요. 그 실패로 인해서 무슨 뭐 청년들이 이제 자산 격차가 벌어지고 이런 원인들 그리고 또 정부의 정책을 신뢰해가지고 1주택자들이 부동산을 매각하거나 또는 무주택자들이 주택을 구입하지 않게 만든 그런 거로 인해 자산 격차가 벌어진 불평등을 좀 심화시킨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좀 언급하면서 했으면 좀 더 공감대를 얻었지 않았을까 이런 좋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좀 해보고 다만 이제 한 가지 저도 좀 덧붙일 것은 뭐냐면 이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이 국정감사 제도 자체가 한 해에 정부의 그 국정 전반을 감사하는 그런 자리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지금 여당에서는 계속 이거에 대해서 전 정부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을 요구하면서 이걸 좀 물타기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건 현재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야당의 시간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미 작년에 한 차례 국감을 통해서 전 정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은 다 많이 짚었거든요. 근데 그걸 또 되풀이하는 것은 이 국정감사 본래의 기능보다는 그 현재 윤석열 정부에서 노정되고 있는 뭐 이게 실정이라든지 무능 같은 거를 좀 물타기하려는 의도가 있기 때문에 좀 적합하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 왜 이 시점에 이 글을 올렸는지 좀 궁금한데 일단 국민의힘에서는 가장 큰 실책인 이 부동산 정책을 두고 면피성 글을 올렸다고 비판했습니다. 실책을 좀 인정하는 글이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자기 반호의 글이라고 봐야 될까요? 뭐 불과 얼마 전에 국민들 앞에서 부동산 정책 하나만큼은 자신 있다라고 이야기했던 분이지 않습니까? 김수현 실장도 저는 이런 책을 낼 자격이 있나 싶습니다. 이미 이분은 부동산 관련된 실패, 부동산은 끝났다라는 책을 예전에 낸 바 있습니다. 그래놓고 또 부동산 실패를 직접적으로 정책적으로 했어요. 그래놓고 이제 또 부동산과 정치라는 책을 냈다는데 무슨 변명을 계속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이런 부분에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럼 본인이 왜 이런 정책적 실패했는지 그동안은 이 정책 실패에 대해서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통계조작 문제 수사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이 책을 빌미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되죠. 뭐가 잘못됐는지 왜 그럼 본인은 당시에 부동산 정책에 자신했다고 이야기를 했는 것인지 그런 부분에 좀 더 저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내용과 함께 전 정권과 현 정권의 이 실정에 대한 양측의 시각까지 맞물리면서 모레 시작되는 국정감사 치열하게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